안녕 여러분. 자, 오늘은 수호제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제기는 250쪽 제재 개관부터 보고 진행할게요. 자, 갈래부터 봅시다. 우리 지금 교과서에선 처음 하는 갈래인데 고전 수필입니다. 옛날 수필이죠. 한마디로 옛날 수필이고 원래 원문은 한문으로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한문 수필을 한 단어로 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제목에 보면 수제가 제목이고 여기가 기는 고전 수필이란 뜻이죠. 보통 기나 설이라고 많이 붙어 있는 제목들은 고전 수필이에요. 여기 보면 수제라는 큰형님의 서재를 보고 쓴 고전 수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고전 수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성찰적, 교훈적, 회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찰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뜻이고 수오제의 수오 나를 지키다 라는 뜻이야. 나 오자 썼어요. 쟤는 이제 서재할 때 쟤를 쓰는데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한테는 자기만의 공간, 특히 이제 남자들이 쓰는 공간을 사랑방 또는 사랑채, 좀 집이 넉넉한 집안 같은 경우에는 사랑채라고 해서 건물 자체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서재라고 해서 방 하나를 자기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제목을 붙이는 거죠. 내 방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글을 짓기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래서 사실 정약용 선생님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어가지고 유배도 많이 유배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유배 생활했지만 유배 생활 심심하니까 여러 가지 글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책도 쓰고 했었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고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교과서에 수록되고 수능에도 출제되는데 이 작품은 수능에 기출됐던 작품이에요. 내용도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요게 주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특징 중요하지요. 특징은 정리해서 따로 봐주시고 자, 자신의 과거를 반성해요. 성찰적이죠. 자문자답.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 그래서 우리 줄여서 문답법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자, 자기가 글쓴이가 직접 질문하고 글쓴이가 대답도 합니다. 사물의 의미를 도출한다. 결국은 질문을 통해서 사물의 의미 본문 안에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사물들이 나와요. 자, 의문에서 출발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공유해. 자기 경험을 공유해서 독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봐요 라고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이 글의 방향이다. 특히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기록한 한문 문학의 양식인 기. 자, 여기 보면 경험하게 된 과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대로 따지면 수필에 가장 가까운 거죠. 수필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니까. 자, 요렇게 특징 봐주시고,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이 수필이 포함된 갈래를 교술 갈래라고 불러요. 자, 참고해보면, 문학에 갈래가 크게 4가지 있어요. 서정, 대표적인 게 현대시, 시죠? 그 다음에 서사, 대표적인 게 소설이죠?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해서 희곡이나 시나리오 들어가죠? 마지막이 교술이라고 하는 갈래입니다. 수필이 여기에 대표적인 작품이죠. 수필, 또 편지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사, 요거는 노랫말 가사가 아니고 조선 후기의 문학작품이에요. 편지, 야담, 기행, 일기, 수필, 비평 같은 것들이 구체적인 하위 갈래야. 교술 밑에 이런 하위 갈래들이 이해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편지, 기행문, 일기,
수필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고전 수필은 우리가 겨울방학 특강에도 했었는데, 잠깐만 표 하나 그릴게요. 1894년 가보 개혁을 기준으로 그 이후를 현대 문학이라고 부르고 그 이전을 고전 문학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 두 가지씩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우리 고유의 전통인 한복을 입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 옛날 고전 문학이 있었지만 현대의 여러 가지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문학의 갈래나 종류도 좀 바뀌었다. 그 중에서 고전 수필, 옛날 거란 얘기죠. 여기 시기를 이렇게 나누면 현대 문학 안에 근대와 현대 수필이 들어가 있죠. 자, 고전 수필은 개화기 이전의 수필이니까 넓은 의미에 보면 조선시대까지고요. 근대 수필은 근대문학 형성 이후니까 개화기 이후 1894년 이후가, 우리는 근대가 굉장히 짧아요. 원래는 근대 시기가 좀 있다가 현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근대 시기에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커다랗게 보면 현대문학 안에 근대를 포함한다. 고전 수필은 우리 전통적인 특징도 있고 동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문수필도 있고 국문수필. 국문수필은 한글로 적었다는 뜻이죠. 이거는 조선 이후에나 가능했겠죠. 특히 양반들은 주로 한문수필을 많이 썼고, 한문수필 안에는 논, 기, 서, 설이라고 하는 하위 갈래가 있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건 지금 요거죠. 기라고 하는 내용이다. 사실 고전 수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꽤 출제가 되는 편이어서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활용도가 높아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호제기. 수호제기는 단계가 4단 구성을 띠고 있어요.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고로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기, 승, 전, 결은 한자로 기, 일어서다. 승, 올라가다. 전, 펼쳐놓다. 결, 맺다. 즉 그냥 단계를 붙이는 이름이야. 가나다라처럼 4단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단 구성이 아니고 4단 구성이다. 자, 기 봅시다. 첫 부분.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주의하셔야 돼요. 수호제는 나의 서재가 아니라 단어의 뜻은 나를 지키는 집이고, 이건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야. 정약용 선생님의 서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자, 밑줄 그어주세요. 아니 형님,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나와, 잠깐만 여기 괄호칠게요. 여기 문장.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이거 서리적인 문장인데, 나라는 존재를 내가 낸대. 내가 지켜야, 나 안 지키면 막 내가 도망가 있고 아침에 못 자고 막 이런 거 아니죠. 미아 신고해야 되고 그런 거. 나 안 지켜도 도망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어. 자,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뭐하러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주의할 거, 여기 나와 있는 나와 나 보세요. 똑같은 나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나는 현상적 자아야. 자아라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별표 2가지 자아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있어. 현상적 자아란 상황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해. 세속적인 욕구도 쫓아.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다양한 나의 성격이 있는 것처럼 뭐 좀 짜증날 때는 짜증도 부렸다가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서는 수줍어도 했다가 또 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쾌활하기도 하고 나의 변화하는
그때그때 나오는 나의 모습이 현상적 자아라면 본질적 자아는 근원적이야. 순수해.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변하지 않아. 우리 보통 자아 정체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정한 나다운 모습. 미안. 그래서 자아 정체성에 가까운 내가 본질적 자아예요. 즉 상황에 따라 현상적 자아가 변하면 얘가 영향을 줘서 본질적 자아도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의 어떤 주관이나 신념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또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뭐 주변이 나를 권력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나 이득이나 눈앞의 것들, 욕심, 권력, 재산 뭐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면 진정한 나의 모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요. 현상적 자아를 다잡아서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특히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뒤에 그거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본문에 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기 전에 아니 나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도망가나? 이름 이상하네. 형님은 왜 그렇게 지었어?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에이, 이름도 이상하네. 자, 그런데 글쓴이가 장기로 귀향을 왔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처했던 상황이 바뀌었어. 장기는 여기 잠깐 보시면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양에서 멀리 유배를 갔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겠지. 특히 여기 화자의 처지 귀향을 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뭐 바쁘기도 하고 공감을 못했어. 의문을 제기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귀향 와서 시간이 많잖아? 그러면서 형님이 이래서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라고 수호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귀향 온 후에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깨달았어. 자, 이제부터는 깨달음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뭐야? 아까는 지킬 필요 없다더니 오직 나만 지켜야 돼. 여기에 나는 본질적 자아다. 자, 나머지는 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다.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가 있겠는가?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 없다. 자, 보세요.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 여기 체크. 나의 밭 못 훔쳐가. 부동산을 어떻게 훔쳐가? 내 동산의 꽃과 과실나무. 이것도 옛날엔 재산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도 꽃나무, 과실나무는 비싸요. 근데 이거 나무가 누가 뽑아? 아니, 과일은 따갈 수 있지. 그렇지만 그 과일이 열리는 꽃나무와 과실나무는 내 재산이지만 가져갈 수 없어요. 내 책 훔쳐가 없애버릴 수 있어? 아니, 훔쳐가서 내가 다시는 구할 수가 없을 때 그게 불편하고 힘든 건데 내 책 너무 흔해. 세상의 모든 책을 없애지 않는 이상 그거 다시 구하면 되잖아. 그죠? 살 수 없으면 다시 베껴 쓰면 되잖아. 또
내 옷과 양식 누가 훔쳐가도 나 그거 다시 만들면 되죠.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에 가도 여기요. 여기 천하의 곡식은 아까 왜 옷과 양식이 있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밭, 꽃나무, 과실나무, 책, 옷, 양식 모두 다 천하 만물 중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쵸? 뭐만 지켜? 나만 지켜. 특히 여기 보면 열거했어요. 왜 세상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지 여기까지 열거고 설명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천하 만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 문답법. 여기 보면 계속 질문하죠. 자, 질문하고 대답하고 여기 보면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답법 나왔고 자, 서리법. 사실 여기 질문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야. 왜냐면 강조하려고 하니까요. 봐봐요.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없어요. 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종류가 질문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늘려놨어. 이렇게 열거 사용했죠. 계속 강조하는 거야.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죠. 천하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어. 천하 만물 중에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근데 그러나 여기 역접이죠. 그러나 딱 하나 유독 only one 나라는 것은 자 요거 중요하지요. 나라는 것 자 대조시키는 거야. 본질적 자하고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대요. 내가 정신줄 놓으면 무상. 상자가 항상 상자야. always. 그러니까 항상 균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도망가고 어떤 때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너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어떤 때는 평상시 내 모습 같지 않게 좀 찌질하고 좀 스트레스 받으면 좀 짜증도 냈다가 또 어떤 때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해가지고 사실 본래 이게 사실 내 마음을 항상 똑같이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내 성격 항상 갈고 닦기 힘들어. 아주 치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즉 본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그죠? 나도 내 정신을 놔버리고 나라는 사람의 멘탈을 놔버리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 거지. 그쵸? 자, 여기 보면 괄호 쳐드릴게요. 이익으로도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나라는 녀석이 즉 현실적인 나는 유혹에 잘 넘어가. 그 유혹이 뭐냐? 이익. 위험과 재앙. 이익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 왜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눈이 돌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끔 유혹에 넘어가서 야 내가 너에게 이익이 되는 걸 줄게. 그러면 나쁜 짓도 저지르고 양심도 저버리고 할 때가 있잖아요. 위험과 재앙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익처럼 야 너 내 말 안 들어주면 위험이나 재앙이 닥칠 거야. 위협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굴복해. 질탕한 음악 소리. 이거는 보통 음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좀 쾌락, 즐기는 것들. 우리 그렇잖아요. 도파민이 막 우리를 꼬드겨. 그쵸? 공부할 때도 막 도파민 나오는 재미난 것들에 유혹에 쉽게 꼬드김을 넘어가잖아.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 여기서는 남자이기 때문에 미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성도 유혹하지. 그쵸? 야, 이성 친구와 데이트할 거냐 아니면 시험 공부해야 되냐 고민이 많이 되지. 그쵸? 자,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자,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 1번 여기 잘 달아놔. 두 번째는 한번 근데 달아놨을 때 금방 찾으면 상관이 없잖아. 근데 금방 찾지 못해요. 그리고 찾기도 어려워. 요게 2번.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므로 자, 결론이 그거죠. 잘 달아나고 달아났을 때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즉 천하 만물 중에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나야. 더한 것이 없다니까 이중부정이죠. 내가 제일 잃어버리기 쉽다. 그러니 여기요.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근데 이상하다. 나라는 건 사실 이게 정체성이고 나의 멘탈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물쇠로 묶을 거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본성, 마음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건처럼 표현했어. 우리 이거 뭐라고 하냐? 추상적인 관념이나 마음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서 표현했다고 얘기해요.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요것도 서리법이죠? 서리적 문장이에요. 자, 결국은 얘기했어. 왜 나를 지켜야 하는지. 천하 만물 다 소용없어. 걔네들 누가 뭐 훔쳐가지도 못하고 훔쳐갈 수 있다고 해도 금방 다시 복구할 수 있다. 그런데 only one, 나만. 나라는 존재, 나의 진정한 본질적 자아는 안 지키면 쉽게 도망가고 도망갔을 때 찾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자. 자, 전 보세요. 자기 경험이 나올 거야.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자신의 경험이 나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여기 나는 본질적 자아겠죠? 이거 본질적 자아예요. 나 이미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서 알아. 자, 언제 그랬느냐?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삼호관대에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정약용이 실제로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정조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관리로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었지.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과거 시험 쫓고 그리고 조정의 벼슬아치 되면서 백주도로는 대낮의 길,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했는데 내가 정치에 나서다 보니까 벼슬길에 나가다 보니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놓쳐버렸어. 정치에 맞추느라고.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돼요. 그렇죠?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귀향을 가게 되니까 친척을 여기 버렸다는 얘기는 친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서 고향에서 멀리 가는 게 귀향이잖아.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자, 여기 아득한 바닷가 대숲이 있는 곳, 여기가 아까 얘기한 귀향지, 귀향 온 곳이죠. 이때 자, 그동안은 정치, 승진, 성공 이런 거 하느라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틈이 없었어. 그런데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여기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이거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동안은 정치하느라고 돌이켜볼 틈이 없었는데 나를 바라보게 됐다. 돌이켜봤다. 이게 뭐야? 성찰하게 됐다는 얘기죠?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자, 여기 잘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야. 되돌아보는 거죠. 자문, 스스로 물어본 것을 통해서 자아성찰하고 있죠. 야, 네가 그동안 왜 달려온 거니? 미친 듯이 왜 질주했어? 너에게 소중한 것들, 너의 고향, 본고장에 다 있는데 손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요.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쭉 내렸는데 지금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가 현재 지역으로 정약용 선생님의 고향 지역이다. 그래서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가 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지. 그러니까 아니 나에게 소중한 가족들, 친척들, 고향 다 버리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니? 나 스스로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나는 이미
나 스스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돌아갈 방법을 몰라. 나를 못 지켰기 때문이죠.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자, 여기요.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귀양 온 이 기간 동안 사실 뭐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겨우겨우 자신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본질적인 나를 되찾았다는 얘기죠. 이 무렵. 자, 이 무렵이면 내가 귀양 와서 이렇게 성찰하고 있는 동안에 내 둘째 형님, 정약전이야. 아까 큰 형님이 수호제라는 걸 만든 사람이고요. 정약전은 혹시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산어보라는 책을 쓴 사람이야. 요것도 귀양 가서 쓴 책이에요. 뒤에 나오죠? 아, 내 작은 형님도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형도 역시 귀양 갔어요.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뭡니까? 우리 형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형도 본질을 잃고 귀양에 갔다가 귀양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겨우겨우 본질적인 나를 찾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이야기 다 마무리하고 있어. 유독 내 큰 형님만이, 이분이 바로 소제라는 걸 만든 사람이야. 유독 내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소제의 단정에 앉아 계신다. 네, 역시 큰형은 큰형이야. 왜? 형은 자아를 지켰어. 자, 근데 막내인 다산과 작은 형인 정약전은 본질적인 자아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둘이 서로 대비되죠? 자, 큰 형님만 본질적인 자아를 지켰어요.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서리법이죠? 아, 큰형님은 원래 소재 딱 만들 때부터 알고 있었나 봐.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의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긴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자, 보세요. 본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야.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즉, 나의 태연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자아가 되겠죠. 형님은 일찍부터 아셨던 거야. 뭐야? 그래서 여기요. 큰 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인 까닭. 자신을 지키려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수호라고 했다. 결국은 귀양 와서야 큰형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호제 길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서 요 다음 형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자는 성현이죠? 자, 옛 성현의 맹자, 잠깐만요. 맹자, 옛 성현의 말씀. 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현의 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위대한 유학자인 맹자께서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셨어.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여기 자신은 앞에 있는 나처럼 본질적 자아죠. 쭉 보다 보면 이제 패턴이 눈에 보여요. 본질적인 자아와 본질적인 자아가 아닌 현실적 자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비교해서 고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야, 역시 맹자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어. 나 그거 이제야 깨달았네. 도치법, 영탄법 사용했고요. 드디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소재의 기문으로 삼는다. 요게 이 글을 쓴 계기. 자, 특히 이런 기는 글을 쓴 계기를 반드시 밝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끝났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문제 보시고 학습활동 문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뒤쪽에 뒤쪽 내용은 이제 앞에서 표현상의 특징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작품인데 수필 언덕 선옥의 구름 한 점 다음에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수필이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어떤 깨달음의 내용, 경험의 내용을 쓰기 좋은 글이어서 보통 이런 내용들이 많죠. 여기서 산책하면서 만나는 것들과 그 속에서 진정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존재,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도 인간의 큰 삶의 의미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언덕 선옥의 구름 한 점에서는 산책을 하면서 진정한 나를 본질적인 자아를 만나게 되는 거였고, 앞에 우리 수호제기에서는 귀양 와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소단원 평가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파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소단원 확인 문제까지 과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